9월 넷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부탁드리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뉴스 아이템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어떤 사고 현장, 사건 사고 현장, 그렇죠. 그 최고입니다.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되신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개발 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일산 동구 깡통 전세 비상, 킨텍스 지하에 민자 개발 신청한 업체가 있었는데 시에서 검토 가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암센터와 고양시의 협력 관계가 삐끗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반대로 가는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정책. 고양시 프로축구팀 창단 가능성 높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지역 카페인 고양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학생 납치미수 사건에 대한 구속기각 파장이 높다라는 소식이고요. 고양시 국회의원 4분에 대한 입법활동 성적을 확인해봤습니다. 호수예술축제, 고양국제현대미술제, 그리고 고양국제무용제가 이번 주말에 동시에 열립니다. 깡통 전세 위험, 고양시에서는 어느 지역이 특히 위험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개념을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금을 계속 연체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양시 상황 구체적으로 어떻죠? 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확인해 봤더니 일산 동구 지역이고요. 일산 동구 지역에서도 다세대 빌라의 전세가율이 무려 93.8%가 나왔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그 전세가율,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액 비율, 요거를 말하는 거죠? 집값이 1000만 원일 경우에 전세값이 938만 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빈번하다. 이런 말인데 전국적으로 봐도 아파트보다는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데서 깡통 전세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돌이켜보면 2020년도 2년 전쯤에 집값이 가장 많이 폭등했거든요. 다세대 주택 등에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의도적으로 내놓고 분적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것이 이번 통계에 확인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가율 말고 또 사고율이라는 용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전세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율, 요것도 확인이 됐나요? 고양시 사고율을 3개구별로 각각 확인해 봤는데 일산 동구가 8.1%가 나왔고요. 덕양은 2.5%, 일산 서구는 2.8% 나타났습니다. 일산 동구가 압도적으로 높죠. 전국 평균 사고율이 3.5%니까 2배 이상 일산 동구가 높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일산 동구 다세대에서 전세로 사시는 분들 이거 상당히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개발이나 부동산 뉴스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은 최근에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킨텍스 지하에 제2코엑스몰 들어서나? 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인데 2대12 기사거든요. 요거 제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자, 기사 내용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고려 잭파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킨텍스와 고양시에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킨텍스 1, 2전 시장 사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지하에 대규모로 지하를 개발하겠다. 지하 3층까지 개발을 하는데 연면적이 약 30만 제곱미터, 서울 코엑스몰보다 1.7배 큽니다. 공사비는 6,277억 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지하 2층은 쇼핑, 식당,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꼭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썼거든요. 기사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고양시 관계자의 말로 끝나거든요. 고양시 공무원 왈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기사만 보면은 꼭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양시가 야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제 의견이 아니고 고양시 담당 부서의 의견입니다. 고양시 담당자는 2대1리 취재 요구가 왔을 때 그런 방향으로 기사가 나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오히려 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검토도 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사가 나가면은 오히려 혼란을 준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민자사업 제안서를 받기는 받았지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어떤 점에서 고양시는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검토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연면적이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다라고 이제 숫자로 써 있는 거 요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을 가져오느냐 그게 사업 제안서에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봤을 때는 엉터리 제안서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민자사업의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싱입니다. 즉 자금 조달이죠. 특수목적법인 SPC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 구성할지 그런 거 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안서도 아니고 지금 검토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해볼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떠나서 언젠가는 여기를 제대로 된 제안서 들고 오는 기업이 오면 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 그것도 아니라는 건지 궁금하네요. 킨텍스 도로 지하 네. 거기에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네. 되는 방향이 있다면 어느 방식으로 해야 할지 한번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본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용역을 진행하려면은 예산이 수반돼야겠죠. 네네. 그래서 고양시 담당 부서가 내년 본 예산 용역 예산을 태울지 말지 요것을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한 고양시 계획이 최근에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네. 무슨 얘기죠? 네, 이동환 시장 들어서서 전임 시장 때에 추진됐던 일들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반복해서 좀 전해드리게 돼서 조금 마음이 답답하기도 한데요. 일산 테크노밸리 의료 클러스터 조성하는 거 요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고양시랑 국립암센터가 서로 협력해서 요걸 같이 추진하자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암센터가 어떻게 보면 앵커 기업의 역할을 하기로 했었죠. 국가암 빅데이터 센터 이거 일산 테크노밸리로 이전하고 확장하고 신항암연구센터 이것도 일산 테크노밸리에 새롭게 건립하고 가장 큰 규모의 앵커 시설이 뭐냐면 한반도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설을 주축으로 일산 테크노밸리에 관련된 의료 사업체들이 모여드는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거든요. 고양시랑 국립암센터가 오랫동안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것들인데 그런데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에 이 협력 관계가 지금 금이 가는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기존에 이제 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왜 이동환 시장은 기존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남북 의료 협력 요거를 핵심 개념으로 잡고 협력을 한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보수 정당의 시장이라서 남북한 관계 개선 자체를 그다지 이렇게 낙관하지 않거나 또는 중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단순히 이게 진짜 또 전임 시장이 중시하던 사업이라서 일단 좀 브레이크를 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 일체 어떤 새로운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어떤 내용으로 대체할 것인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의 경제 자유구역 추진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죠. 네, 이거는 또 이동환 시장이 이제 좀 의욕적으로 내세우는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결국 문제는 그 경제 자유구역 지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인데. 네, 그게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는 과밀 억제권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경제 자유구역에 지정된다고 해도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현재 법에 되어 있습니다. 마치 경제 자유구역이 기업 유치를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가 되는 것은 이거는 잘못 알려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가 네. 경기도 내에 경제 자유구역 추진하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접수 기한이 다음 달 14일까지라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추진 움직임이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봤더니 고양, 안산, 광명, 시흥, 양주 등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서 빨라도 2024년 이후에야 산자부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 최종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어떤 그 방식, 내용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좀 드러났어요. 고양시 전역의 개발지역을 모두를 포함시키는 이런 정말 집약적이지 않고 아주 산발적인 이런 계획을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관광문화단지, 킨텍스 유보지뿐만이 아니라 JDS지구, 백옥 역세권, 창릉 신도시까지 자, 이 모든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겠다. 이런 형태로 산자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산발적인 지정을 한 적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지역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산자부는 과잉지정 우려에 따라서 가능하면 면적을 축소해서 중점을 두고 확대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가 지금 추진하는 이런 방법은 산자부가 원하는 의도와도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에 프로축구팀이 창단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요즘 K리그 인기가 아주 좀 높은 거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이승우라는 상당히 이런 스타성 가진 선수가 요새 날고 있고 꾀돌이. 예. 월드컵이 다가오면 K리그 인기도 이렇게 덩달아서 좀 오르는 경향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승우 기자님이 요거 예. 단독으로 먼저 이렇게 보도하신 건데, 자, 이게 1부 리그인가요? 2부 리그인가요? 자, 2부 리그 팀 창단이 목표입니다. 정식 명칭은 K리그 2인데요. 고양시가 이제 기업 구단을 공모를 했어요. 의외로 두 개 기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데이원 스포츠. 자, 여기가 이제 프로농구팀, 고양 프로농구팀을 창단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KH 스포츠라고 있어요. 사부 리그 축구팀을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업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됐는데, 자, 각각 어떤 데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먼저 이제 KH 스포츠를 설명드리면은 고양시를 연고지로 작년 12월에 사부 리그 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이름은 고양 KH 축구단이고요. 모기업이 KH 그룹이라고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계열사를 보니까 상장 기업이 꽤나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코스피 상장 기업이 IHQ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 기업이 종합 미디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실제 모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에서 축구팀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아마 예능 형태로 제작할 것 같아요. 사부리그인데 프로리그까지 승강하는 거 이런 거 보여드리겠다 이렇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회장님이. 자, 하나가 더 있죠. 데이원 스포츠. 근데 여기도 이제 최근에 공개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데이원 스포츠는 프로농구팀, 신생팀이죠. 고양 캐럿 점퍼스를 최근에 8월 달에 출범시킨 기업입니다. 허재 대표가 선임되면서 허재 구단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고양 오리온을 인수하면서 데이원 스포츠가 KBL에 어떤 심사를 받았는데 운영 자금 계획이 약간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승인이 보류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이밍 스폰서를 농구단으로는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예. 모기업이 돈을 많이 내기보다는 스폰서를 찾아오겠다 뭐 그런 네. 방식인데 여기가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요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런데 프로축구단도 아마 네이밍 스폰서를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쪽 회장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은 농구단과 축구단을 연고지가 같은 고양시에서 한꺼번에 운영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둘 다 네이밍 스폰서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금력이 여기가 충분한지 예. 이게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오리온스 농구팀을 인수했는데 그 인수 비용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갚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김용빈 회장이 약간 이제 그 스포츠계에 진출하면서 과시욕이 좀 있지 않는가. 대신 근데 요즘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농구단 창단하면서 배구단, 축구단 다 같이 창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이게 정말 실현될지 안 될지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양시의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다들 한 번쯤 사용해 보시거나 들어보셨죠?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가 절감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 또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부터 이 고양페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확히 어떤 말이죠?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총 6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고양시로 돌아온 예산도 32억 정도가 되고요. 그동안 국비, 도비, 시비 4대 3대 3 이런 구조로 고양페이가 운영이 됐었던 거거든요. 가장 비중이 컸던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인센티브도 이거 주기 어렵고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전액 삭감되는 일은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TV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화폐는 이게 특정 지역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일 아니다. 지자체 고유 사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 지역화폐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수비 지원이 적절치 않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논리가 틀리다 이렇게 반박하는 주장도 당연히 있을 것 같네요. 네, 지역화폐 전문가로 불리는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말인데요. 지역화폐는 국가적 과제인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온 방안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 아니라 당연히 국가 실무다. 그런데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이 얼마나 빈약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양시에서 사용되는 고양페이 네. 이게 얼마나 뭐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런
그런 연구조사가 있었죠. 고향페이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명 중 7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35%는 실제 고향페이 이후 점포 매출이 상승했다. 다음해 3월에 보고서에 따르면 70.1%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정책이다라고 소비자들이 대답을 했고, 고향페이에 세금이 지원되는 것 86.4%가 그거 동의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경기도는 정부의 예산 삭감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김동연 도지사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편성돼도 경기도는 플랜 B를 가지고 또 어떻게든 살리겠다 이런 의지를 좀 드러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국회 지금 현재 제1야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 도지사 지역화폐 정책을 사실상 이끌었던 이런 분이니까 당 차원에서라도 일부 예산이라도 좀 살려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어떠냐? 고양시는 일단 경기도 또는 국회에서의 결정을 현재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인 40대 남성 A씨가 같은 라인에 사는 여학생을 이렇게 흉기로 위협해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른바 여학생 납치 미수 사건이 고스란히 CCTV에 이렇게 찍혔는데요.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멈춘 그 18층에서 다른 주민이 이렇게 타는 바람에 A씨의 납치는 미수에 그쳤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조영민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적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집에서 버젓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받으란 얘기인데,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고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학생이랑 둘이 또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다른 동네가 아니고 그냥 네. 같은 아파트 단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위원회 명의로 탄원 서명서가 아파트 곳곳에 이렇게 설치되기도 했고요. 고양 여성 민우회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후속 보도를 보니까요, 오늘 경찰이 그 휴대전화 포렌식을 좀 통해서 추가적인 아마 증거를 확보했나봐요. 그래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네요. 자, 이번에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궁금합니다. 신속한 조치가 내려지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자, 21대 국회가 오는 10월 4일 국감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후반기 활동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가기 앞서 고양시 국회의원 4명의 전반기 의정 활동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전반기 동안 심상정 의원은 국토위, 그리고 이용우 의원은 정무위, 한준호, 홍정민 의원은 과방위 상임위에서 각각 배정돼서 활동을 했는데요.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인 입법 활동 실적,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여기에 공개된 자료를 꼼꼼히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4분의 의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의원은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예. 법안 발의 총 118건을 발의를 했고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발의 건수로 거의 뭐 최상위. 물론 법안 발의 그 숫자가 많다는 게 그대로 뭐 입법 활동 성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이용우 의원은 가결된 법안도 20건. 예. 자, 이러면은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시는데, 이러면 가결률이 16.9%거든요.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21대 국회 전체 전반기 가결률이 4.5%, 그러니까 20건 발의하면 한 건도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용우 의원은 20건 발의하면 3건 이상 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발의하고 가결도 많이 시킨.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성적이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의 경우에는 총 3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가결 법안은 없지만 대신 가결에 준하는 대안 반영 법안이 9건 있었네요. 대안 반영이란 건 뭐냐면은 예. 발의한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대안으로 이제 법률을 만들자 이제 이러는 게 대안 법안인데, 이것도 상당한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준호 의원 보니까 총 50건을 대표 발의해서 가결은 5건 있었고요. 네. 대안 반영도 2건의 성과를 냈습니다. 홍정민 의원은 총 64건을 대표 발의해서 11건이 대안 반영이 됐군요. 네. 자, 전반적으로 볼 때 고양시 의원들이 발의 반영 또는 대안 반영 이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의원 본연의 임무에서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각 국회의원들의 전반기 회의록
발언 분석까지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4명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주요 단어들을 뽑아서 텍스트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지금 여러분 좀 보고 계시는데 이게 네. 크게 써져 있는 글씨가 많이 사용한 그런 단어거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고양신문 흥미로운 기사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명한 가을하늘 아래서 시원한 호수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거리 공연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고양 호수예술 축제가 오는 30일 금요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간 일산 호수공원과 일산 문화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호수예술축제는 고향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참가자들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배경이 되는 일산 호수공원이 거리예술을 펼치기에 딱 좋은 공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올해 축제에는요, 국내외 43개 팀이 펼치는 수준 높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공연과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개최를 못하다가 4년 만에 야외 행사로 열리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입장료, 관람료 모두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연 일정 보시고요. 여러분들 멋진 공연 한두 개씩 좀 꼭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또 직접 구매도 할 수 있는 경기권 최대의 국제 아트페어가 고양에서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고양미협이 주관하는 2022 고양 국제현대미술제가 29일 목요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2일간 일산 호수공원 고양국제 꽃박람회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네, 규모를 보니까 국내외 250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무려 500점의 작품을 출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 미술제에는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작가 6명의 작품이 특별 초청됐다고 하네요.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서예, 문인화 등 다채로운 분야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고양 현대미술제, 미술 애호가라면 그리고 또 미술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나들이 삼아서라도 한번 구경 가시면은 정말 볼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로 8회를 맞는 고양국제무용제가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양 아람누리 세라세극장에서 화려한 무대를 올립니다. 고양국제무용제는 경기도권에서 개최되는 유일무이한 국제무용축제입니다. 그래서 현대무용, 발레, 또 한국무용 등 다채로운 장르의 13편의 무용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은 22일 열린 간담회 모습인데요. 임미경 고양국제무용제 회장은 고양시가 보유한 뛰어난 예술 인프라 그리고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무용제로 준비했다. 기대하셔도 좋다면서 초청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에서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것 좀 꼭 취재해 주세요 하는 뉴스 체크 또는 뉴스 택배 취재 아이템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 요거 저희한테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아이템 제보는 동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요 아래 나가는 요 전화번호 이게 제 전화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 제보는 여기 나가는 이메일 여기로 보내주십시오.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 지금 뭐 드릴까 잘 고르고 있거든요. 예. 다음 주에 상품 정체 이제 밝혀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